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약혼 반지를 빼버린 손을 바라보니 복잡한 심정에 잠기네요. 34살에 드디어 만난 운명의 상대인 박민수 씨와의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었거든요. IT 스타트업 팀장인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수 씨와의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팅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연애에 대해 좀 회의적이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까다로운 편이었거든요. 상대방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항상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진심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겉모습이나 스펙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 즐겨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관심 있어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었어요. 서연 씨는 공간을 볼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세요? 사람이 편안해하는 공간을 만드는 비결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저의 작업물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내가 만든 공간은 정말 특별해.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민수 씨의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야근할 때마다 간식을 챙겨주었고 어려운 프로젝트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그분이 스타트업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려 노력했고요. 물론 가끔은 제가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생활용품을 고를 때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갑작스러운 데이트 비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테지만 민수 씨는 그런 것들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요.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언젠가는 민수 씨에게도 말해야 하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평범한 연인으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프로포즈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 씨가 서연아, 평생 너와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며 반지를 꺼낼 때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하면서부터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믿음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민수 씨의 어머니를 만난 날이었어요. 전직 부동산 중개인이신 그분은 첫 만남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민수 씨에게 미리 듣기로는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 하였고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해주실 거야 라며 안심시켜 주었죠. 그래서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막상 만나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우셨어요. 첫 만남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정하신 곳이었는데 한 끼에 15만 원이 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평소 저희 커플은 그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서연 씨, 이런 곳은 처음이죠? 좀 부담스럽죠? 어머니께서 메뉴판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반응을 살피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어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골라주셨네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좀 긴장됐어요. 서연 씨,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셨죠? 요즘도 그런 일로 생활이 되나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던진 첫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제 직업에 대한 의구심이 느껴졌거든요. 네. 다행히 단골 고객분들도 있고 꾸준히 일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 주택부터 카페, 사무실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자세하게 답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하셨어요. 그래도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면 아기도 낳아야 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면접관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에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영향은 없어요?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기존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의뢰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집은 어디 살아요? 부모님은 뭘 하세요? 더 개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가 마치 취업 면접이나 신혼조회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민수 씨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직 경제적 조건과 집안 배경만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 씨는 옆에서 미안한 듯 바라보기만 할 뿐 어머님을 제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가끔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며 말리려 하였지만 어머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서교동 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시는 걸 봤어요.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해 주시기보다는 마치 든든한 뒷배가 없다는 걸 확인하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혼자 사는 거네요. 힘들겠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혹시 빚은 없죠? 형제는 있어요?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했지만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식사하는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저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셨고 저는 마치 심사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애써 웃으려 노력했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카드 빚이며 대출이며 많다던데 서연 씨는 괜찮죠? 더욱 직접적인 질문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네. 다행히 큰 빚은 없어요. 간신히 답했어요. 그날의 만남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까지 저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다음에 또 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어머님이 저를 좀 불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야.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처음이라 그런 거야.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완벽주의자셔서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성격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왠지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서연이의 좋은 모습들을 알게 되면 분명히 마음을 여실 거야. 민수 씨의 말을 듣고 나름 안심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사랑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시선에는 분명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 여자가 과연 우리 아들과 어울리는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차가운 평가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개입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예식장 선택부터 혼수 준비,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셨거든요. 첫 번째 갈등은 예식장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저와 민수 씨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한옥 웨딩홀이나 작지만 예쁜 가든 웨딩장 같은 곳 말이에요. 예식장은 강남 쪽 특급 호텔로 해야지. 우리 집안 친척들이 많이 오는데 체면이 있잖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몇 군데를 알아보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처음 만난 한옥 웨딩홀은 어떨까요? 분위기도 좋고 의미도 있어서, 그리고 하객 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담한 곳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의미보다는 격이 중요한 거야.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촌스러운 데서 결혼식을 올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호텔 결혼식이 격이 다르지. 하지만 어머님, 요즘은 개성 있는 웨딩홀들이 인기예요. 하객분들도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거들어 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뭘 알아? 결혼식은 한 번뿐인 거야.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도 단호하셨어요.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 급으로 해야 해. 우리 친척들이 다 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식은 저희 둘을 위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거구나 하고요. 하객 3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홀, 한 테이블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 화려한 무대 장치까지 제가 원했던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혼수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혼수 목록을 작성해 와서 저에게 내미셨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혼수도 제대로 못 챙겨와. 목록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A4 용지 3장에 빼곡히 적힌 품목들, 수천만 원어치의 가전제품은 그렇다 해도 생활용품 역시 너무 비싼 것들만 있었거든요. 침실 세트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거실장과 소파는 이탈리아 수입 브랜드로, TV는 85인치 OLED로, 냉장고는 수입 브랜드의 빌트인 세트로 준비하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말을 시작하려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금은방 목록이야.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는 기본이고 비녀랑 놀이개도 준비해야 해. 시집 올 때 입을 한복도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어머님, 저희 세대는 혼수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편이에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코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야. 며느리는 집안을 바쳐야 한다는 기본도 모르고.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시는 걸 봤어요. 혹시 준비할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 순간은 정말 모멸감을 느꼈어요. 준비할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서 변명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해.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혼수를 준비해 오는 게 예의야. 그래야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시어머니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드레스 피팅을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화려하고 비싼 드레스만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심해. 결혼식은 화려하게 해야지.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거 아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해야지. 제 취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혼여행 계획까지 간섭하셨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최소 2주는 다녀와야 해.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어. 저희는 조용한 국내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는 아직 신혼집 마련해야 하고 여행은 차차 하기로 한 터라 솔직하게 말했더니 또 그 표정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체면은 지켜야지. 신혼여행 사진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모든 대화가 이런 식이었어요. 제 의견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체면과 남들 시선만 중요하셨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의 명예를 위한 도구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장 속상한 건 민수 씨의 태도였어요. 어머님과 연인 사이에서 중재하기보다는 항상 저에게 양보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이렇게 계속 어머님 뜻대로만 하면 우리 결혼식이 맞나요? 저는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만 가득해요.
서연아, 엄마 기분 좀 맞춰줘. 나도 힘들어.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시거든. 그럼 제 기분은 왜 안 맞춰주세요? 저만 계속 참으면 되는 건가요? 반문했지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돈도 많이 대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니까 우리가 좀 맞춰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니까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럼 제가 돈을 낼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아, 내가 뭔 돈이 있어서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민수 씨의 말에 저는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는 점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시험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이 축복이 아닌 시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의 눈에는 늘 이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걸맞은가, 우리 집안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민수 씨와 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혼집 문제에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어요. 저는 직장과 가까운 분당의 아파트를 원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본가 근처 강남의 고급 빌라를 고집하셨거든요. 사실 이 문제로 몇 주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입장 차이만 벌어지더라고요. 서연아, 엄마가 추천하신 집들 좀 보러 가.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날 본 집은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빌라였어요. 넓고 시설도 좋았지만 제 직장까지는 지하철로만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어때? 좋지. 예비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우리 집에서 10분이면 와. 뭔 일이 있어도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어머님, 집은 정말 좋은데 제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매일 3시간씩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시댁과 멀리 살면 어떡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편의만 챙기려고 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설명해 봤어요. 어머님,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교통편도 생각해 봐야 하고 고객들과의 미팅도 있어서 분당 쪽이면 접근성도 좋고 출퇴근이 뭐가 그리 중요해? 손을 휘저으며 말을 가로막으셨어요. 결혼하면 애기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 불안정한 일 계속 할 거야? 그 순간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제 편에서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오빠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민수야, 너도 뭐 좀 말해봐. 남편이 돈 벌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맞지. 여자가 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해?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게 엄마 말씀도 맞고 하지만 서연이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민수 씨의 대답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이 양쪽 눈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 취미 생활 아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언제 일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일을.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의 일을 사랑해요. 결혼한다고 해서 제 꿈까지 포기할 순 없어요. 꿈! 비웃듯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현실도 모르면서 무슨 꿈이야?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게 싫으면 결혼 말고. 바로 그때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너무 흥분하지 마. 엄마도 너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도 어머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오빠는 제 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연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가 집값도 보태주신다고 하셨잖아. 우리 형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더욱 서글퍼졌어요. 어머니, 저는 제 삶을 버리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요? 버르장머리 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주제도 모르고 변변한 집안 배경도 없으면서 감히 우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수 씨는 당황한 채로 엄마, 너무 심하셔요. 라고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도 없는 애가 누구한테 배운 버릇이야? 이런 애랑 결혼해서 뭘 기대해? 시어머니의 말은 더욱 독해졌어요. 민수야, 너 정말 이런 애랑 결혼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순간 민수 씨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오빠가 단호하게 저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저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약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한테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이런 애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예의를 지켜야지. 시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예의야? 그때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일단 진정하자. 엄마한테 사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사과는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저에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꿈을 지키고 싶다고 한 게 잘못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떡해. 우리 결혼 어떡할 거야. 민수 씨의 말에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결국 오빠에게는 어머님의 기분이 저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꿈을 지키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제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도 키워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도 없는 애가 변변한 배경도 없으면서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하지만 엄마 입장도 좀 이해해줘. 우리 잘 해결해보자.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끝까지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할 거라는 걸,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정말로 사랑만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한 건 아닐까?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타협과 희생의 연속인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제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죠? 왜 제 꿈은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숨겨온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겉보기와 달리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급 자산가였거든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10년 전이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작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그룹으로 키워내신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타고난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뛰어난 디자이너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는 천문학적인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죠. 강남과 분당, 여의도의 최고급 아파트 10채,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상업용 건물 15채, 그리고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 지분과 수십 개의 스타트업 투자까지 총 자산이 1,000억을 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몰려와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은 여전히 평범한 대학생인 저를 봤는데 뒤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제가 좋아했던 선배 이야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제 차를 본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벤츠였는데 당시 그 선배는 서연이 집이 부자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선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데이트 비용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는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 선배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상대방은 제 돈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저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겠다고. 그래야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일부러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건물도 제 소유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죠.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면서 가끔씩만 제 회사 일을 봤어요. 대부분의 업무는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요. 민수 씨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데이트 때부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걱정이라는 연기를 했죠. 사실 그날 제가 입고 간 옷도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일부러 평범해 보이는 걸로 골라 입었어요. 3년간 연애하면서 정말 많은 순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가 데이트 비용 때문에 고민할 때 사실 제가 낼게요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민수 씨의 스타트업이 어려울 때는 제가 투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혹시 민수 씨도 다른 사람들처럼 변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오빠의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정말 위험할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민수 씨와 강남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그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임대료 문제로 연락드렸는데 하는 전화를 민수 씨 앞에서 받을 뻔했어요. 다행히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전화를 받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또 한 번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였어요. VIP 담당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민수 씨가 사모님, 왜 그렇게 불러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단골이라서 그래요라고 얼버무렸죠.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면 민수 씨가 달라질까봐.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번 갈등했어요. 예식장 문제로 시어머니와 싸울 때 사실 제가 그 호텔도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만 원이 뭐 대수라고. 제가 얼마간의 투자 수익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어머니한테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부모도 없고 변변한 배경도 없는 애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사람의 진가는 돈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고 믿었는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보니 돈 없으면 인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네요. 그날 밤 저는 평소 제 자산을 관리해주던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자산 증명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주식 지분, 예금 잔고까지 모든 걸 다요.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0년간 저를 도와주신 분이라 제 성격을 잘 아시거든요. 제 정체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건 처음이라서. 네. 이제 정말 확신해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10년 동안 숨어 지내느라 움츠러들어 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결혼을 이어가든 끝내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눌린 채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재벌가의 후계자 그대로의 위엄과 당당함이 묻어났거든요. 다음 주가 상견례인데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격과 체면을 제대로 보여드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사진을 봤어요. 엄마, 아빠, 이제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그동안 숨어 지내서 미안했어요. 마침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희 후견인과 예비 시부모님이 모두 모인 고급 호텔의 한정식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신혼집은 내가 정한 강남 빌라로 해야 한다.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3억짜리 전세로 알아봤는데 우리가 보증 서줄 테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저의 후견인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차부인, 요즘 젊은이들은 교통이 편한 곳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교통편이 뭐가 중요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애가 감히 집까지 골라가며 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부모도 없는 애가 누구 덕에 이런 좋은 집에 살 줄 안다고. 그 순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과를 어머니께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 오빠에게요. 저는 민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그동안 진실을 숨겨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저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어요. 에르메스 가방이 아니라 평범한 검정 서류 가방이었어요. 거창한 연출보다는 진실한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어요. 부동산과 사업체, 그리고 각종 투자 지분을 합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매우 놀라며 당황해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사람 김서연을 봐주는 분을요. 민수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3년 동안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오빠가 변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서연아,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진실을 나누는 거였어요. 오빠를 믿지 못한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를 평가하실 때 부모도 없는 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애라고 하신 건 정말 상처였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정중히 제지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저도 이해해요. 제가 진실을 숨겼으니까 오해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결혼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그리고 민수 오빠, 저는 민수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나도 저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슬프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각자 성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혼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거니까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할 준비가 되었을 때요. 저는 약혼 반지를 조용히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잠시 보관해 주세요. 언젠가 정말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받을게요. 서연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민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요. 저는 이모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님,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이해해 주세요. 아직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는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시간을 두고 싶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든 분들께 깊이 인사했어요. 오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숨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후련해요. 호텔 로비로 나서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모님이 따라 나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서연아, 잘했어. 정말 어른스러웠어. 이모님, 저 괜찮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저 자신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길 게 없었고 제 선택에 떳떳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진실한 관계는 숨김없는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진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